시청자, 명품백 하나 덮어주려고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졌는데 그 자리를 만든 인물이 지금 우리 아이들 교육감에 출마했다면 여러분은 이걸 정말 우연이라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한번 보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 하나 남겼다는 뉴스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표면이에요. 그 글 한 줄 뒤에는 양심을 지키려던 공직자 한 사람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고 그를 그 자리까지 몰아넣은 사람은 머리를 깎고 정치 탄압을 외치며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먼저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디올백 사건을 처리하던 그 시점에 왜 한밤중에 그것도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짜리 회동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웠던 사람을 헬기로 옮긴 의료진이 어쩌다가 징계 대상이 됐을까요? 이 두 질문만 끝까지 따라가도 표면 뉴스에선 절대 안 보이던 그림이 나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세 개의 층을 차례로 벗겨보려고 합니다.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가 실제로 뭘 확인했는지,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누가 치르고 있는지 미리 하나만 드리면 TF는 이 결론을 그 부위원장이 직접 손으로 썼다는 정황까지 확인했습니다. 이건 한 공직자의 개인적 비극이 아닙니다. 감시하라고 만든 기구가 누구를 감시할지 거꾸로 정해버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는 지상파 뉴스만 보고 계시면 좀처럼 안 보입니다. 표면만 흐르거든요. 옛말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는 말이 있죠. 오늘 이야기는 정확히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표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그 다음에 왜 그게 가능했는지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돌아오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표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았던 디올백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당시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을 문제없다며 종결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이 분노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가 그 종결 과정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TF가 확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승윤 전 사무처장이 담당 부서 의견과 다르게 사건 처리를 진행했고 처리가 진행되던 와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심야 시간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적으로 1시간가량 회동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회의 2시간 전에 비공식 회의를 따로 소집해서 종결 방향을 언급했고 의결서를 직접 작성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한가운데에서 한밤중에 관저에서 처리 대상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서 의견을 누르고 종결로 갑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동선이 너무 또렷하지 않습니까? 절차의 순서가 거꾸로예요. 보통은 부서가 검토하고 위원들이 합의하고 그 결과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결론이 먼저 있었고 절차가 그 결론을 따라간 정황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람이 한 명 떠났다는 겁니다. 이 종결 방향에 반대 의견을 가졌던 권익위 국장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동료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어요. 왜 내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법문원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처리도 중요하다.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그만두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TF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정승윤 전 처장이 명품백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이 고인에게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TF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을 그 지경까지 몰아간 쪽에서 그 죽음의 원인을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고인이 이재명 헬기 사건으로 힘들어했다는 식으로요. 이게 두 번째 층으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자, 그 헬기 사건.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 이송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시절의 권익위는 이 이송 과정을 두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죽을 뻔한 상황을 두고 특혜가 있었다는 식으로 정리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TF가 다시 조사했습니다.
결과는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사이의 헬기 이송은 병원 간 공식 전원 협의에 따른 것이었고, 부산대병원 의사는 헬기 이송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의료진이었다. 그러니까 규정 위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위반이라는 결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TF에 따르면 정승윤 전 부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서 다루지도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했고, 담당 부서의 송부 의견과 다르게 위반 통보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춘 정황이라는 거예요. 근거는 어떻게 맞췄느냐. 이게 좀 기술적인데 쉽게 풀어볼게요. 우리나라 응급 헬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증 외상 환자를 전문으로 옮기는 헬기, 흔히 닥터 헬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의료진이 요청하면 출동하는 119 긴급 이송 헬기입니다. 그날 쓴 건 119 긴급 이송 헬기였어요. 그런데 징계 근거로 끌어다 쓴 규정은 적용 기준이 다른 닥터 헬기 규정이었습니다. 사과 규정을 들고 와서 배를 단속한 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살린 행위를 잘못으로 만들기 위해 적용되지도 않는 잣대를 억지로 가져다 댔다는 겁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도 지금까지 나는 규정대로 했다. 이건 이재명의 특혜였다고 말하면서 머리를 깎았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권익위가 누굽니까? 공직자의 청렴을 감시하고 공익을 지키라고 만든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기관이 사람을 살리려고 움직인 의료진과 소방관을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을 처벌하고 처벌해야 할 의혹은 덮었어요. 기능이 정반대로 작동한 겁니다. 이쯤 되면 고장난 게 아니라 거꾸로 쓰인 거죠. 그리고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똑같은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디올백 사건에서도 헬기 사건에서도 담당 부서의 의견이 무시됐고 결론이 먼저 정해졌고 그 결론을 한 사람이 직접 끌고 갔습니다. 한쪽은 덮는 방향으로, 한쪽은 처벌하는 방향으로. 방향만 정반대일 뿐 손놀림은 완전히 같아요. 우연히 두 번 비슷했던 게 아니라 같은 방식이 두 번 작동한 겁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결국 정승윤이라는 한 사람의 악의적 처사였다. 여기서 끝내면 솔직히 마음은 편합니다. 나쁜 사람 하나 있었네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시기 권익위에서 기억해야 할 이름이 더 있습니다. 유철환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부터 시작해서 아는 사람의 민원을 권익위를 통해 처리하려 한 의혹, 그리고 직원을 채용해 본인 마사지를 시켰다는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뒤 이진숙 위원장 관련 안건을 사실상 혼자 처리하다 중간에 사퇴했고요. 마사지 받는 위원장의 한밤중 관저회동하는 부위원장, 이게 대한민국의 반부패기구였습니다. 한 명이 우연히 이상했던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건 따로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부정청탁을 막으라는 그 법을 집행하는 최고기관의 수장이 정작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됐다는 점입니다. 법을 지키게 하는 사람과 법을 어겼다고 지목된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 하필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층 동기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인사 구조에 있습니다. 원래 권익위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은요, 여러 위원이 합의해서 결정하라고 만든 곳입니다. 한 사람이 마음대로 못 정하게 일부러 권한을 나눠놓은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 분야에서 오래 일한 직업 공무원들이 실무를 끌고 갑니다. 이런 분들은 정권 입맛에 맞춰 결론을 끼워 맞추는 일을 잘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일하는 법을 안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합의제 기관에 검찰 특수부 출신 인사들을 앉혔습니다. 역대 보수 정부조차도 극단적인 인사는 가급적 피하려 했던 자리에 오히려 논란이 큰 인물들을 골라 배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합의를 모르는 사람이 합의제 기관에 와서 혼자 방향을 정하고 의결서를 직접 쓰는 겁니다. 감시기구를 비호기구로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에 합의제라는 형식이 묘하게 악용됩니다. 결정은
한 사람이 밀어붙이는데 겉으로는 위원회가 합의한 모양새가 되니까요. 책임은 흩어지고 결론은 한 방향으로 갑니다. 개인의 의지를 기관의 의결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터져도 이건 위원회 결정이었다는 방패 뒤로 숨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반부패 기구가 아니라 부패를 비유하는 기구예요. 솔직히 개판이라는 말 말고는 정확한 표현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자기 사람을 쓰는 거 원래 다 그러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어느 정도든 코드 인사는 있어요. 그런데 선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을 앉히는 것과 기구의 기능 자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앞에 것은 인사권이고 뒤에 것은 기구의 사유화입니다. 기올백을 덮고 생명을 살린 의료진을 징계하고 신고자를 수사 의뢰하는 것. 이건 내 편을 쓴 수준이 아니라 감시 장치의 방향을 통째로 틀어버린 거예요. 그 차이를 흐려놓으면 모든 게 그냥 정치로 뭉뚱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뭉뚱그림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누가 이득을 받느냐?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디올백 사건이 문제없음으로 종결되면 누가 가장 안전해지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응급 이송이 특혜로 둔갑하면 누구의 정치적 공격에 쓰이는지, 답을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이름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권익위 한 곳의 이야기였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방송을 감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잡음이 났습니다. 청렴을 감시하는 기구, 방송을 감시하는 기구,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 국민이 권력을 들여다보라고 만들어둔 창문들이 하나씩 차례로 안에서 잠긴 거예요. 이건 우연한 인사사고가 아니라 감시 기능 자체를 무력화하는 패턴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회에 불려나가 추궁을 받을 때는 앞에서 몇 마디 숙이고 돌아가요. 그런데 정작 기관 내부 회의에서는 일부러 국회를 비난한 정황이 있습니다. 왜냐? 그 회의록을 국회가 다시 요구해서 들여다볼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보란 듯이 한 거예요. 앞에서는 조아리고 뒤에서는 받아치고. 이게 실수일까요? 태도일까요? 실수는 한 번이지 설계는 반복됩니다. 예시학의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삼는다는. 그런데 이 기관에서는 그게 거꾸로였습니다. 토끼를 풀어주고 토끼를 쫓던 사냥개를 삶았어요. 이 비유가 정확히 어디에 맞아떨어지는지는 다음 층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장만 짚고 가겠습니다. 감시하라고 만든 자리에 감시받아야 할 사람들을 앉힌 겁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설계였어요. 그러니까 양측이 소년이 늑대를 외치다 신뢰를 잃는 우화가 있잖아요. 지금 정치 탄압을 외치며 머리를 깎는 모습이 딱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진짜 위기일 때 아무도 그 외침을 믿지 않는 단계예요. 삭발이 무슨 면죄부라도 되는 줄 아나 봅니다. 그런데 면죄부는 본인이 깎는 게 아니라 수사와 재판이 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표면 뉴스가 위원장 개인 비위 정도로 다루고 넘어갈 때 여러분은 그 뒤에 구조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층 결과입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여드리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일입니다. 내부에서 이 문제를 폭로한 직원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 신고한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권익위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공익제보자니까 지켜달라고요. 그런데 권익위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폭로한 사람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작 의혹의 당사자 건은 알아서 처리하라며 방심위로 돌려보냈고요. 토끼를 풀어주고 사냥개를 삼는다는 말, 여기에 정확히 맞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수사를 받고 신고당한 쪽은 제19 손에 다시 맡겨지는 구조. 이게 한번 굳어지면 다음에 누가 양심을 걸고 신고하겠습니까? 한 사람을 처벌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양심이 입을 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처벌하는 나라에서는 두 번째 제보자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건 신고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관 안에서 일하는 평범한 공직자들도 이 장면을 다
지켜봤어요. 양심을 지키려던 동료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를 몰아간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한쪽은 떠났고 한쪽은 멀쩡히 선거에 나갑니다. 이 대비를 본 공무원이 다음에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입을 닫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조직 전체에 버티면 다친다는 학습이 새겨지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떠난 비극이 조직 전체의 침묵으로 번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결과는 따로 있습니다. 처벌이 늦으니 이 사람들이 다시 선거에 나옵니다. 정승윤 전 부위원장은 부산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고요.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울산 남구에서 출마 이력이 거론됩니다. 사정기관이 한 박자 늦을 때마다 정승윤처럼 살아도 된다는 신호가 한 번씩 합법화되는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은 이미 지난해 정승윤 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더디고 결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 당사자는 머리를 깎고 유권자 앞에 섰어요. 처벌받지 않은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다시 무대로 돌아옵니다. 이건 개인의 뻔뻔함이라기보다 처벌이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래서 해법도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사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거예요.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실제로 결론까지 가야 합니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인력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옵니다. 지금처럼 고발만 쌓이고 결론은 없는 구조가 반복되면 고발 자체가 의미를 잃거든요. 다른 하나는 제도적 보완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인사에 대해서는 국회가 폭넓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일종의 비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너무 극단적인 인사는 어느 쪽이든 걸을 수 있게요. 애초에 합의제 기관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앉을 사람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맞습니다. 입구에서 한 번 걸으면 출구에서 사람이 떠나는 비극은 막을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께 솔직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론이 이 구조를 왜 잘 안 알릴까요? 특히 부산과 울산에서요. 교육감 선거는 시장 선거만큼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작 알아야 할 유권자들이 가장 모릅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도 표차가 아슬아슬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가치 위에서 자랄지를 정하는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사안은 며칠씩 머리 기사로 다뤄집니다. 작은 논란도 크게 키워서요. 그런데 권익위가 디올백을 덮고 생명을 살린 의료진을 징계하고 신고자를 수사 의뢰한 이 일련의 사건은 얼마나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까? 같은 매체가 맞나 싶을 만큼 온도가 다릅니다. 무엇을 크게 키우고 무엇을 조용히 흘려보내느냐, 그 선택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결국 보는 사람이 직접 짚어야 보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명품백 하나를 덮기 위해 한 사람은 양심을 지키려다 끝내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반부패 법률의 정치적 악용은 그만두어야 한다였어요. 그리고 같은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던 또 한 사람은 머리를 깎고 자신이 피해자라며 선거에 나왔습니다. 같은 사건 정반대의 결말입니다. 한쪽은 책임을 견디다 무너졌고 다른 쪽은 책임을 비켜 무대에 올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남긴 글은 이런 맥락 위에 놓입니다.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입니다. 화려한 선언으로만 들으면 그냥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전체를 따라온 분들이라면 저 문장이 어떤 무게를 지고 있는지 느끼실 겁니다. 이건 이제는 끝을 보겠다. 즉 미뤄온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길은 여전히 거대한 저항 위를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공수처는 과연 움직일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늦어서 책임 규명이 또 한편의 연극으로 끝나버릴까요? 처벌이 한 박자 늦을 때마다 그래도 된다는 설레가 한 줄씩 쌓입니다. 그리고 그 설레를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가 아니라 선거 결과로 배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지점은 분명합니다. 정승윤 전 부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 고발이 실제로 수사 결론까지 가는지, 합의제 기관 인사를 거를 제도적 장치가
국회에서 논의되는지, 그리고 부산과 울산의 유권자들이 이 사실을 제때 알게 되는지,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몇 달에 진짜 시험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표면 뉴스에서 보이지 않던 구조를 짚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이 영상을 부산과 울산의 지인들에게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가장 모르는 분들이, 가장 알아야 할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건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